자, 안녕하세요. 신중년이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한 Q&A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질문을 해 가면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 기초연금 지금 영상 올라간 거 쭉 보셨죠? 아, 예, 맞습니다. 네, 댓글 보시면서 좀 느끼는 거 없으세요? 그 기초연금에 대한 네. 관심이 아주 크신 것 같습니다. 네, 관심도 크지만 불만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정말 기초연금을 네. 왜 나만 못 받느냐, 뭐 이런 네. 그 좀 불만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뭐 절반 가까이의 그 어르신들이 좀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사실 그게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가가 여러분들이 경제를 발전시킨 그런 것들을 네.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네. 다만 우리나라에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 좀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왜 기초연금을 감액을 하느냐. 아, 네네. 국민연금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것이고 기초연금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건데 왜 안 주느냐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좀 과장님께서 국민연금공단을 대표해서 예. 아니지만 네네. 네, 한번 좀 이해를 좀 시켜주시죠. 뭐 대표한다기보다는 뭐 제 개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 역시도 그런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분들 중에서 네, 기초연금이 이제 국민연금과 연계돼서 감액되는 분들은 네. 한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거의 뭐 94% 가까이 되시는 분들은 네. 사실 다 받으세요, 기초연금을. 아,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이 감액하려는 이제 최초의 이 학자들의 네. 취지는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소득 재분배 급여들이 있으니 네, 그 부분을 좀 중복해서 네, 재분배하기보다는 네, 그 부분을 좀 감액을 하면은 네. 국가 재정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음. 그런 이제 계획이었는데. 그러니까 절감하려고 했는데 실제 절감 효과도 별로 없다면서요. 네, 그럼 그냥 그럼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효과도 네. 그렇게 크지 않고 네. 저 역시도 음.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좀 폐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좀 해주세요. 네. 뭐 이 방송을 뭐 청와대에서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걱정하지 마라.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중복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비율이 6%밖에 안 되고 네네. 그러면 재정적으로도 크게 효과가 없는 절감 효과도 없는데 굳이 그 6%에게 안 주기 위해 가지고 제도를 만들어놔서 긁어부스럼 만들고 그렇죠. 그쵸? 제도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이런 게 더 네. 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뭐 나는 타공적연금 공무원 출신인데 공무원 연금 받는 사람들은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그러는데 왜 못 받는지 그 얘기 좀 네네. 해주십시오. 네. 사실 2014년 7월 네. 기초노령연금법이 있을 때는요. 기초연금 전에는 공무원 분들도 네. 선정 기준액 이하로 이제 소득이 있으면 이제 기초연금을 받으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줬다 뺏은 거예요, 그러면? 예, 받는 분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2014년 7월에 네. 기초연금법으로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이제 공무원연금, 뭐 음. 이런 뭐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네. 이런 직영연금이라고 하죠. 네. 이 연금 수급자 및 네. 수급권자 및 배우자분들은 네.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원 연금 받으신 분들은 재정적으로 일반 국민연금 수령자보다는 조금 더 여력이 있고 유리하니까 주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아마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금을 받으시니까 기초연금까지는 뭐 꼭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조금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것도 어쨌든 공무원 연금도 많이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있죠. 네. 공무원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연금으로 나갈 돈을 나는 연금으로 받지 않고 네. 일시금으로 받겠다 그래서 일시금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네. 일시금 받았다가 네. 이런저런 사업 실패로 이제 그 금전을 다 이제 날리신 잃어버리신 분들이 그렇죠. 계시죠. 네. 그럼 그런 분들은 사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 그러니까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연금을 안 받고 일시금을 받았다가 날린 분들은 진짜 재산이 한 푼도 없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도 공무원 연금을 받았다는 사유로 못 받고 있는 거네요, 그죠? 네네네. 뭐 개인적으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분들은 받긴 받으신 거잖아요. 뭐
받긴 받으신 거죠. 네. 근데 공무원 중에서도 10년 미만 근무하신 분들은 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공무원 연금이 또 네. 법이 바뀌면서 공무원 연금도 최저 수급 요건이 10년으로 바뀌었는데 이 기초연금에 있어서는 네. 이제 그 직역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네. 퇴직하셨던 분들은 네. 이제 공적연금 연계 제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 공무원 7년 하시고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한 4년 가입했다. 그러면 네, 합해서 11년이 되니까 10년 이상이 되니까 네. 7년에 대해서는 이제 연계 퇴직연금으로 이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게 되시는데 네. 네. 그렇게 10년이 안 되시는 분들 네. 그 중에서 선정 기준액 이하로 이제 소득 인정이 되시는 네, 분들은 네. 이제 예외로 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사실 뭐 퇴직연금과 관계된 분들이 제외자가 있고요, 네. 예외자가 있고 네. 또 특례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 복잡하긴 하네요. 어쨌든 네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공무원이나 타 공적연금을 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이제 기초연금에 해당이 안 되시는 거고 네네. 그 배우자도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배우자도 안 되죠. 배우자는 무슨 죄예요? 그 부부는 네. 이제 공동 운명체로서 네. 일신동체. 네. 그럼 이혼하면 받을 수 있고. 이혼을 하게 되면은 네. 이혼을 하거나 네. 예를 들어 또 사실 이혼일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네, 사실은. 사실상의 이제 네. 그 뭐 부부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게 확인이 되면은 네. 네, 또 이제 관계가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네. 그럼 또 받을 수 있는 거고. 네네. 네. 야, 이게 뭐 이혼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공무원을 안 주는 건 이해하는데 공무원 배우자는 왜 안 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답하기 어려우시죠? 예, 그게 좀 사실 뭐 공동 운명체 아니겠습니까? 아, 예. 네. 제가 공무원 배우자거든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받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줄여준다던데? 아, 네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네. 기초연금을 받긴 받죠. 네. 받긴 받는데 그 다음에 생계급여 받을 때 네.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삭감이 됩니다. 아까요? 네네. 이쪽 복지 영역에서 네. 계시는 뭐 학자분들이나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보충성의 원리라고 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생계급여가 있으면은 다른 복지급여가 있으면 그만큼 네. 또 삭감이 돼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도 제도를 만들어 보니까 제도를 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너무 이렇게 막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제도가 제도를 자꾸 만들어내서 이제는 아주 복잡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뭐 정교하게 잘 또 보완해 나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서 이런 걸 지급하시고 심사하시는 분들이 더 머리가 아프겠네요. 자, 뭐 그렇고요. 또 하나 더 알아보죠. 기초연금 받을 때 아까 65세 이상이 돼야 받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부부 중에 한 분이 먼저 65세가 됐어요. 네네. 그러면 그 65세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부 가구, 단독 가구 이렇게 네. 이제 그 가구가 그 네. 배우자가 65세가 도달하든 하지 않든 간에 네. 한 분이 65세가 도달되면은요 단독 가구, 부부 가구, 이게 부부 가구가 되겠죠. 그렇죠. 부부 가구로서 소득 인정액을 계산을 하고 예. 결과로서 받는 거는 이제 65세 이상인 한 분만 이제 일단 기초연금 먼저 받으시겠죠. 그렇죠. 계산은 부부가구로 하고 받는 건 65세 되신 분이 받는 거고 네네. 배우자가 나중에 65세 되시면 다시 또 네네. 드리는 네, 거고. 네네. 그리고 기초연금 받으셔야 되는데 두 분 다 국민연금 받고 계세요. 네네. 그러면 국민연금 또 이렇게 연계에 감액되지 않습니까? 아, 네네. 이것이 가구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할 때는 각각 그럼 또 보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기초연금은 그러니까 수급 대상인지를 먼저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선정 기준액을 이하로 네. 이제 소득 인정액이 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기초연금액은 각각 계산을 합니다. 네. 각각 계산을 해서 이제 나온 금액에서 그 이후에 부부 감액이나 뭐 이제 감액들을 적용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국민연금 각각 받고 계시면 각각 38만 원 이하시면은 전부 받을 수 있고 네네. 38만 원 초과하시면 각각 또 감액이 적용되고 네네. 그 받으신 금액에서 다시 또 부부 감액이 적용되는. 네, 부부 감액 그리고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이 질문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재산이라든가 소득을 이제 인정할 때 그 금액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네네. 제가 지난 시간에 여쭤봤던 것이 집 같은 경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시가격, 네네. 뭐 기준시가로 하신다고 하셨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런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다르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금융자산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인정해버리나요? 내 통장에 지금 1억이 있어요. 네네. 1억 다 인정하는 건가요?
그 1억 중에서 2천만 원은 공제를 해줍니다. 해주고. 네네. 이제 생활이나 이런 삶에 있어서 이제 그 소요되는 돈이다. 네네네. 뭐 예를 들어 1년에 한 2천만 원 쓰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거겠죠. 2천만 원 네. 공제하고 8천만 원을 이 사람의 재산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네네. 나중에 거기서 4%를 네네. 또 적용하는 거잖아요. 네네. 환산할 때. 네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행에 최소한 4, 5억만 있거나 뭐 네네. 또 이렇게 은행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도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융재산은 이제 뭐 예금뿐 아니라 어. 예금도 있겠지만 뭐 주식도 있을 거고요. 예. 보험도 있을 거고요. 네. 여러 가지 다 있는 금융재산들을 다 합산해서 보겠죠. 주식은 그럼 오늘 종가로 보는 거예요? 주식은 이제 그 신청하면은 네. 그 확인하는 그 당일의 그 종가로 보겠죠. 당일 종가를 보고 예. 그럼 주가가 좀 변동하는 것도 영향이 있겠네요. 네네, 있을 수 있을 것 그 같아요. 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는 뭘로 봐요? 내가 이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뭐 내가 낸 돈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보험은 해약 시의 환급금을 해약 기준으로. 환급금. 네네네. 그리고 최근 1년 사이에 이제 보험금이 지급된 게 있으면은 네. 그 보험금으로 또 보겠죠. 기본적으로 해약 환급금으로 보고 네네.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어쨌든 금융자산 자산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거기서 2천만 원 빼고 다 잡아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은행이나 주식이나 보험으로 있으면 2천만 원 빼고 다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집으로 갖고 있으면 네. 집으로 갖고 있으면 기준시가만 보기 때문에 실제 기준시가가 실거래가 대비 한 70%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또 공제도 해주지 않습니까? 네네. 공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5억을 이렇게 금융자산을 갖고 있으면 2천만 원 빼고 4억 8천을 잡아버려서 이 사람이 소득이 팍 올라가 버리는데 네네. 5억을 집으로 갖고 있으면 네. 기준시가는 뭐 3억 5천 밖에 안 될 거고 네. 거기서 이것저것 빼고 나면은 실제로 내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게 되는 거죠. 네네. 이건 뭔가 조금 더 맞지 않는 거 아닐까요? 뭐 여러 가지 고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뭐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일단 바로 뭐 인출해서 쓸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는 건데 네. 집 같은 경우에는 생활의 터전이잖아요. 네. 그 생활이 터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의 많은 재산들이 사실 부동산에 또 들어가 계시고 네. 뭐 집이 일단은 집에서 사셔야 네.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 게 아닌가. 근데 그건 1가구 1주택인데 어쨌든 1가구 2주택이든 3주택이든 다주택이 되든 내가 통장에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다 잡아버리고 집으로 갖고 있으면 70%만 잡아버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기준상에 집 가진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물론 이제 그렇게 많이 있으면 당연히 기초연금에 해당은 안 되시겠지만 그렇죠. 네, 뭐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한 채만 있어도 서울 같은 경우는 안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질문 주신 분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집은 굉장히 그 저렴한 가격에 작은 집을 살고 있는데 대신에 현금이 많이 있다. 그랬더니 기초연금 못 받더라.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내가 현금이 있어요. 네네. 근데 기초연금 받으려고 보니까 재산이 너무 많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걔를 써버리거나 증여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증여재산의 그 계산법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증여하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네네. 빼버리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아 그래요? 증여한 재산 예를 들어 뭐 어떤 집이 있어요. 음. 집이 있는데 이 집을 뭐 기초연금 받기 한 몇 년 전에 파셨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집에 대해서 네, 그 재산의 가액이 있으면은 네, 거기에다가 네. 뭐 이제 그 다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이런 뭐 부채가 있거나 하면 그런 부분을 빼주고 네, 그 다음에 장례비나 뭐 여러 가지 특정한 그 뭐 의료비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 부분이 증빙이 되면 또 그 부분 빼주고요. 네, 그리고 자연적 소비 금액이라 그래갖고요. 네. 한 달에 올해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193만 원, 네, 부부 가구는 237만 원씩 이제 생활비로 이제 그 계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매달 차감이 되도록 네, 그렇게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계산을 해서 과거에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미리 이제 재산을 증여를 하시거나 이렇게 그런 경우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기초연금 받기 위해서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해버렸다. 네네. 그러면 그게 통장에서 사라지고 재산에서 사라졌지만 네네. 실제로 그걸 추적을 해가지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나 처분한 재산 같은 경우에는 매월 자연적으로 소비한 금액 아까 얼마라고요? 단독 가구 193만 원, 예. 부부 가구 23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193만 원, 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만 까주겠다는 거네요. 그 금액을 이제 매년? 매달이죠. 매달. 매달? 예, 매달 그 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린 뭐 의료비랄지 장례비, 예. 교육비, 예. 뭐 위자료, 양육비, 뭐 그런 거에 지급금, 당연히 빠질 거고. 이런 부분들은 또 뺄 수가 있고요. 네. 아,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처분했던 증여했던 간에 그거를 다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네요. 네네. 그 뭐 증여해서 재산이 빠졌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이제 뭐 소득 인정에 계산할 때 그냥 깔끔하게 다 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내가 한 달에 500씩 써요. 네네. 1년에 6천 써버렸어요. 네네. 그래도 감액을 193만 원밖에 인정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193만 원, 1인 가구면 193만 원이고 네. 부부 가구면 237만 원이죠. 아, 다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열거된 그런 의료비랄지 특정 네네. 부분들은 또 감안을 해줍니다. 골프 치면 골프는 감안이 안 되겠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특정 소비를 통해서 한 것도 결론적으로 나는 그러면 재산이 실제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자연적 소비 금액이 인정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재산이 과다평가되는 일도 있겠네. 조금 뭔가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좀 복잡하긴 한데. 네, 근데 뭐 그러니까 어떤 영수증 증빙 이런 거 없이 네. 그냥 뭐 단독 가구가 193만 원, 뭐 부부 가구가 네. 뭐 237만 원, 뭐 이 정도로 본 거는 네. 그래도 뭐 그냥 한 달 생활비 정도로는 유추가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되죠. 네. 근데 사실 뭐 제가 살아봐도 그거는 정말 목구멍에 풀칠하는 정도이고 여행도 다니고 좀 뭐 놀고 이러려면 한 달에 최소한 2, 300 이상은 쓸 텐데 그렇게 돈이 사라져도 그거를 나중에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증여재산이나 기타 재산 그 계산할 때는 기타 그러니까요. 증여재산을 계산할 때는 이 방식을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볼까요? 그러면 지금은 그럼 재산을 그렇게 해서 이제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소득이 있어요, 소득. 근데 네네. 지난번에 보니까 근로소득은 소득 계산할 때 96만 원 공제해주고 공제한 금액에 또 30% 할인해주고 네네. 이렇게 해줬잖아요. 네. 근데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인정하는 거예요? 사업 소득 금액 그대로 인정되시죠. 소득 금액. 네네. 그러니까 사업 소득 금액이라는 것이 내가 실제 벌어들인 매출에서 경비나 이런 것들을 공제하고 난 금액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근로소득자들은 따로 경비 공제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96만 원 공제해 주는 것이고 네네. 사업자분들은 내가 벌어들인 금액이 아니라 벌어들인 금액에서 경비를 공제하고 난 사업 소득 금액 중심으로 네네. 본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소득 금액 증명원 상의 소득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뭐 연금소득이라든가 이자소득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그냥 100% 잡아본 네네. 거죠. 네네. 비과세연금은 어때요? 비과세- 비과세연금이라는 게 내가 어쨌든 그냥 민영연금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내가 세금 없이 다 받고 있는 연금도 다 소득을 잡나요? 그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등 예. 이게 과세 비과세를 가리지 않고 네.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으로 들어오는 고정적인 그 연금소득은 네. 연금소득으로 보고 월 소득 평가액을 계산할 때 네.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어쨌든 비과세연금도 많이 받으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기초연금에 해당이 안 되시겠네요. 네네. 기초연금 받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70%를 받는지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연금 받다가 내가 대상자가 네네. 됐어요. 네네. 근데 재산이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그러면 받다가 또 그 다음에 중단되는 거예요?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액되거나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그걸 매년 체크해요? 네네. 매년 뭐 체크를 하게 되겠죠. 내가 신고해야 돼요? 아니면 국가에서 알아서 국가에서 네. 그 체크를 하게 돼 있고요. 네. 다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했을 때 아깝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은 이제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예.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이렇게 아깝게 안 되시는 분들은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신청하시면 5년간 매년 계속 확인을 해가지고요. 네. 선정 기준액이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에 또 다시 될 수가 다시 있거든요. 될 수도 있고, 네네. 더 됐다가 또 안 될 수도 있고. 네네네. 네. 그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되게 헷갈리겠어요. 근데 나는 그냥 재산이 변동이 없는데, 네네. 그 기준, 소득 인정의 기준이, 네네. 갑자기 기준이 뭐 딱 올라가 버려가지고, 네네. 예? 그래가지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죠. 선정 기준액이 이제 매년 그게 올라가기 때문에 네. 지금 매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올해 못 받으신 분들은 내년이 되거나 내후년이 되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참 기초연금이 알면 알수록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궁금하신 내용은 기초단체, 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통해서 적절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다소 좀 불리한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개선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내년에 뭐 바뀌는 게 있다면서요? 네네, 내년에 이제 기준 연금액이라고 해서요. 네. 그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기초연금이 25만 원 정도 되잖아요. 25만 4,760원. 네, 내년에 되면은 요게 이제 금액이 30만 원으로 증액이 되게 됩니다. 아, 늘어나요? 네네. 왜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30만 아. 원, 기초연금 30만 원이 이제 네. 대선 공약이었고, 네. 그걸 뭐 이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만 원으로 네네. 지금 올려주는 거면 다 30만 원 올라가시는 거고. 네네. 네? 지금 현재는 소득 네. 하위 40% 분들만 30만 원이고요. 나머지 네. 분들은 25만 4,760원인데, 아,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기초연금 수급 대상 30만 원이 되시는 거죠. 그럼 지금 올해 소득 하위 40%에서 30만 원 받으신 분들은 똑같이 30만 원 받으시는 거고. 네네. 올해 25만 4천 원 받으셨던 분들은 30만 원 올라가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감액 받으신 분들은 옛날에 25만 4천 원의 절반까지 감액됐는데 네네. 30으로 올라가니까 절반까지 감액되신 분들은 어쨌든 절반 구간이 15만 원까지 네네. 올라가겠네요. 네네. 한 그죠? 12만 원 선에서 이제 15만 원. 15만 원. 예. 최소 15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게 네네. 된다. 네네. 그 다음에 감액 연기 기준도 국민연금이 그러면 아까 38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다 받지만 38만 원, 국민연금을 38만 원 이상 받으신 분들은 감액됐잖아요. 네네. 요것도 기준이 바뀌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 38만 원이 아니라 뭐 한 45만 원 뭐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준연금액의 150%가 네네. 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45만 원, 국민연금을 45만 원 이하로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감액이 없고, 네네. 내년부터는 국민연금을 45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감액이 이제 되는 걸로 기준이 좀 바뀌겠네요. 그 외에 따로 바뀌는 건 없는 거죠, 그럼 내년에. 그 기준 연금액의 변화로 인해서 음. 연동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이고, 네네. 나머지 뭐 기존의 이제 그 선정과 연금 계산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어쨌든 그 기초연금이 1월 달부터 바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내가 신청 안 해도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조금은 더 노후 생활이 편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 자체가 어쨌든 우리 국민 어르신들께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 받으신 입장에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무조건 좋긴 하신 거죠. 네네. 근데 사실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못 받는다고 해서 네. 좀 너무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좀 그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가 있는데 충분히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OECD 그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조세 부담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재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기초연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지급을 하고 네. 상위 일부만 클로우백이라 그래갖고 이제 세금을 거둘 때 좀 더 환수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반면에 네. 우리나라는 뭐 재정적인 그 한계 때문에 네. 70%의 어떤 제한을 이렇게 두고 있는 걸로 이제 지금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좀 그 보편 증세나 이런 것들이 된다면 재원이 네. 확보가 된다면은 네. 또 기초연금을 충분히 또 다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사실 지금 은퇴하신 어르신 분들이 모두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신 것을 네. 그건 다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 그 뭐 지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런 노고들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좀 재정 여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국회의원 하실 생각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정치적인 발언 그런 건 전혀 그런 거 아니시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기초연금을 좀 받으시되 받다 보면 여러 가지 감액 제도들이 있는데 좀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빨리 개선되길 좀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가 좀 행복해지고, 뭐 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네. 네, 과장님도 뭐 많이 남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노후가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초연금 Q&A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또 궁금하신 거 계속 있으시면 또 모아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요, 이렇게 방송으로 혹은 직접 댓글 달아서 여러분에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불만들이 좀 많으시겠지만 조금 이렇게 자중하시고, 또 좋은 건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확실하게 우리가 좀 구분해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신중년이 알아야 할 국민연금 기초연금 Q&A 편으로 진행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월간 신중년하고 또 연금박사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그만큼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6번째 국민연금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